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세금이 높아질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가난해진다. 자, 부동산 세금이 높아질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가난해진다. 자, 여러분들이 뭐 쉽게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부동산 세금이라는 거는 간접세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네, 이게 전가됩니다. 세입자한테 전가되고 임대인에게, 임차인에게 전가된다.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전가시키는 세금의 종류라고 그랬습니다. 자, 기업에서 세금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인세가 높아진다. 네, 정부에서 기업에 대한 세금이 높아지면 당연히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죠. 자, 유주택자한테 세금이 높아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세입자한테 고통이 반드시 전가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부동산의 세금이 높아질수록 자, 여기서 높아지는 세율이라든가 세액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사회는 평등과 분배로 가는 거를 이게 바로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자, 사회가 평등으로 갈수록 분배로 갈수록 정의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갈수록 가난한 사람들만 더 가난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흔히 보면은 이제 진보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자, 우리가 정의라는 부분도 이게 굉장히 모호한 겁니다. 정의라는 부분들이. 예.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뭐 배가 하나 무너져가지고 뭐 쇠고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미 다 경험을 했죠. 광장에 모여가지고 그 군중심리를 가지고, 예? 그걸 우리 흔히 말해서 뭐 광장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자, 거기서 이렇게 흥분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군중심리로 정의라는 개념이 도출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마이클 셀든 교수가 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뭐 공리주의라든가 자유주의 개념으로 설명을 막 난해하게 풀어냈지만, 자, 이 정의란 개념이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늘 변해왔던 겁니다. 전쟁이 이루어지는 시대 때는 또 정의란 개념이 또 달라요. 살인이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이루어지죠. 또 전쟁이 아닌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들이 계속 바뀌게 되는 거다. 그래서 자, 이 정의라는 개념으로 국가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군중심리라로 개념으로 정의를 보는 게 아니고, 자, 집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금이 높아진다. 이것이 바로 정의라고 보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정의는 뭐에 기초를 둬야 됩니까? 네, 법치에 기초를 둬야 되는 게 바로 정의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자, 우리가 정의라는 기준으로 한 가지만 놓고 보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모호해지기 때문에 법치라는 개념에 딱 한 가지 기준일 잣대가 이루어져야만이 그게 정의로서의 빛을 발한다는 거죠. 네. 군중심리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린 이거 세월호 때 다 경험을 했어요. 세월호 때. 세월호 때 이후에 촛불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세워진 정부에서는 세월호만큼의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죽고 있죠. 코로나로 지금 계속 죽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람들은 촛불을 들지 않아요. 이 개념이 뭡니까? 정의란 개념이 모호한 거예요. 기준이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정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평등과 정의라는 개념은 반드시 법치로 다뤄줘야 된다. 법치라는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회는 평등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가난한 사람들만 더 가난해집니다. 네,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이 말하는 자, 유주택자들이 가졌기 때문에 너는 빼들어야 돼. 너는 세금을 더 맞아야 돼. 분배에 너희들이 앞장서야 돼. 라고 말하는 이런 말들이 속아주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속아주는 사람들이. 그러나 이 속아주는 사람들이 없을 때가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구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캄보디아가 무너지고 베트남이 무너지죠. 왜 무너졌습니까? 70년대, 80년대 넘어와서. 네, 여기 속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소련의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을 가지고 가장 최하위 계층인 농민하고 노동자들이 그들의 지배계층이었죠. 그런데 그 지배계층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배계층이 아니고 지지계층이었죠. 그런데 그 지지계층이 어떻게 됐냐면은 1년에 1,000만 명씩 그냥 인민재판으로 죽어나갔어요. 굶어 죽거나.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지지계층들이 가장 피해를 봤던 것들이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왜? 평등으로 갈수록, 증세로 갈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진다는 거를 이제 몸소 체험하다 보니까 더 이상 속아주지 않는 거예요. 자, 더 이상 속아주지 않는 사회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체제가 붕괴되는 거죠. 지금의 한국 사회를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계속 속아줘요.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분배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계속 속아줍니다. 부동산 세금 높아지니까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집이 없는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게 생겼는데도 박수를 칩니다. 왜? 자기들이 속고 있다는 거를 모르기 때문이죠. 또 여기서는 연예인들이라든가 예술인들, 뭐 배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원래부터 감성에 집중된 사람들이죠. 노래도 감성을 따라야 되고 배우 연기도 감성이 중요하죠. 이미 감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진보라는 이런 논리에 쉽게 빠져드는 겁니다. 한국적인 진보의 개념하고 미국이나 서구 사회의 진보 개념이 달라요. 네, 미국에 있는 민주당, 공화당 다 뭡니까? 보수 정당이죠. 네, 한국의 진보는 어떻습니까? 민중사관, 민족사관이죠. 민족주의의 바탕으로 한 민중사관, 민족사관이다 보니까 종북주의자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종북사관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선진국에서 말하는 진보하고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진보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자, 이 개념이 전면에 다른데 계속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세금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냐? 정가되죠. 자,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값이 올랐어. 부가치세 세금이 올라갔으니까 짜장면이 올라갔어. 당연히 짜장면 값이 올라가죠. 세금이 올라갔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집에 대한 세금이 높아지면 집값이 안 오르겠습니까? 당연히 높아지죠.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자, 서초구 있죠? 네. 서초구청장이, 자, 여러분들 이 기사 내용 잘 알 겁니다. 서울시 반대에도 반값 재산세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강행한다고 합니다. 자, 재산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자, 6월달, 9월달 한 번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한 번은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내고 6월을 기준으로 해서 종부세를 내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예, 그 뭐 중간에 끼게 되면 17일까지 내게 되는데, 자, 재산세를 9억 이하는 9억 이하의 1주택자는 절반을 환급해 주자 이거죠. 네.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자, 지금 이게 9억이 아니고 저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이제는 15억 정도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재산세를 이거를 환급해 주려고 합니까? 왜 세금을 깎아야 됩니까? 네.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세입자가 결국에는 그 세금이 올라간 부분만큼을 네, 정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자, 자유시장 경제라는 이 보수의 가치가 자, 우리가 평등이라는 진보의 가치를 항상 우선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보수의 가치가 자유라는 가치, 시장경제라는 가치가 평등의 가치보다 항상 선행에 있었다는 것이 항상 우위에 있었다는 것들이 우리가 1850년대부터 마르크스라는 막시즘이 생겨난 이후부터 진보라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생겨난 이후부터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가치입니다. 이거는. 정가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1주택자한테 세금을 증세를 할 수 있냐? 이 부분입니다. 1주택자한테. 예. 그리고 뭐 헨리 조지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 논리가 이거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물려도 괜찮은데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올릴 수 없다는 논리죠. 자, 토지란 것들은 인간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기 때문인데 건물은 어떻습니까? 인간에 대한 노력이 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인간에 대한 노력 없이 이익을 얻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라든가 무슨 뭐 각종 뭐 세금을 때릴 수는 있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건물 그리고 감가상각되는 이 건물 이런 부분들은 세금을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가치가 뭡니까? 헨리 조지가 얘기했던 거죠. 헨리 조지가. 네, 그래서 자. 노력 없이 얻었던 대가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길 수 있지만 인간의 노력이 들어갔다는 부분들은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토지나 건물이나 저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매기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이 세금에 매기는 기준이 네, 어떻게 된다? 다주택자에게나 1주택자에게나 기준이 같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자, 증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뭐 공시지가의 90% 현실화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금은 전 세계 1등이에요. 취득세부터 시작해갖고 재산세, 거기다 종부세, 토탈 보유세라고 하죠. 그것도 나중에 양도소득세까지. 자, 그래서 올릴 거는 올려야 되고 내릴 거는 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은 공시지가를 올리는 게 아니고 세율을 올려서 매겨야 된다. 차등을 시키는 게, 저는 공시지가는 자, 올리게 되면은 1주택자나 다주택자나 똑같게 되죠. 자, 그 대신에 1주택자나 다주택자나 똑같이 적용되는 공시지가는 그대로 놔두고 막 60% 정도로 놔두고 세율을 차등화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보니까 자, 기존에는 어떻습니까? 보유기간에 따라서 연 8%씩 공제된 것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따라서 4%씩 분리해서 40%까지 공제해준다. 자, 이 부분이죠. 저는 이거는 뭐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낮아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또 공제 한도가 있죠. 그래서 공제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한 경우에 공제되는 경우가 있고 또 나이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보시면 연령공제 40%인데 보유경제 50%를 합쳐 부동산 세액의 최대 80% 있죠. 80% 공제받게 된다. 현행 70%에서 그러니까 10%를 공제를 더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은 60세 이상이 보유기간이 길면은 공제를 10% 더 해준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보유만입니다. 이건 보유만이고 거주란 개념은 아직 여기 들어가지 않았네요. 네, 그래서 자, 60세 이상인 경우는 공제를 조금 더 해준다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본 세율이 10에서 20%가 아니고 20에서 30% 됩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의 보유세는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매도한 경우에는 양도세가 70%죠. 현행 세율이 70%가 되고, 바뀐 게 70%고, 1년에서 2만 미만이 60%고, 예, 그래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이거는 저는 좀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볼 때는 공시지가가 현실화하는 거는 90%까지 현실화하는 거는 조금 모순된다. 이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자, 이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부분이 뭐냐 그러면 저 두 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 일단은 뭐 유동성이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두 가지. 증세죠. 부동산에 대한 증세고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네, 임대차 3법이죠. 다 전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전가시킨다. 이 전가시키는 부분들이 세입자한테 전가시키지만 그리고 또 어디다 전가됩니까? 가격에 또 전가시키게 되는 거죠. 네, 짜장면 값에 대한 여러분들이 아까 계속 얘기해드렸지만 부가가치세 올리면 짜장면 값이 무조건 올라가죠. 부가가치세 올라간 만큼 똑같습니다. 부동산 세금도 똑같다고 그랬죠. 간접세 선거이기 때문에 전가된다. 그리고 잡히지 않는 집값의 전세난까지 대책 또 대책. 자, 해법이 없습니다. 지금 해법이 없죠. 자, 그래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쩌나 내년 전세값 무섭게 오를 것 해소가 안 됩니다. 이거 계속. 네, 자, 계속 전가되고 있습니다. 계속 전가돼. 그래서 저는 지금 처음으로 돌아가지고 세금이 높아질수록 가난한 사람이 더욱 가난해진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전에는 양극화가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자, A급지, B급지 사는 사람들과 강남이라는 S급지에 사는 사람들의 이 양극화였어요. 근데 지금의 양극화는 어떻게 됐습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과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양극화예요. 그 양극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가 갈수록 시간이 계속 갈수록 어떻게 되나 초양극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부동산 실패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인데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은 최악의 양극화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초양극화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초양극화가 나타나서는 안 되고 아주 소수의 지역들이 초양극화가 나타나고 나머지 지역은 누구든지 집을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겁니다. 자, 완전 초-A급의 초-S급지에 있는 초양극화가 되는 강남은 누구든지 사실 그거 갈 필요는 없잖아요.
나머지 구역에서는 우리가 뭐 신혼생활이라든가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돈 벌면 강남으로 가면 되고. 자, 그래서 특정한 한정된 입지에서의 총합국화가 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자, 지금처럼 어떻게 됩니까? 집을 가진 자와 집을 가지지 않은 자의 양극화로 돼버리면은, 자,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가 없는 정도의 양극화가 돼버리면은, 가난한 사람들과 더욱 가난해진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최악의 결론으로 도출되는 겁니다. 이 최악의 결론으로 도출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네, 평등이라는 가치 때문입니다. 모호한 가치 때문이에요. 평등이란 것과 분배라는 이 아주 모호한 정의라는, 사회 정의라는 고집 때문입니다. 아집 때문이에요. 정의라는 개념이 너무나 모호한 개념입니다. 네. 자, 사회의 지도자들이, 리더가 이 모호한 정의를 가지고 횃불을 들고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놓고 군중 심리로 다 세뇌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자, 이 사회가 다시 우리가 말하는 정말 법치에 의한 사회로 돌아가려면은 여기서 더 이상 속아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안 돼요. 소련이 붕괴되는 과정들, 중국이 붕괴되는 과정들, 사회주의가 붕괴되는 과정들, 베트남 어떻습니까? 캄보디아 공산권이 다 무너지는 과정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속아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체제가 붕괴된 겁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평등, 분배가 높아지면은, 자, 사회가 평등과 분배를 추구할수록 어떻게 된다? 가난한 사람들만 더욱 가난해진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